사모님, 사장님이 쓰러지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엄마, 어찌 그리 되셨습니까? 그걸 와 이제 알려주십니까? 우리는 어째 살아야 합니까? 냄새 속 환상으로 연신은 몽롱하게 녹아든다. 그는 매일 밤 찾아왔다. 꿈속으로 잦아드는 시간, 그도 살그머니 연신의 품속으로 스며든다. 엄니,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단께요. 제가 다 알고 있구만이라. 전현이 바로 애 아버지를 꼬신 여시란께요. 그이는 유부남이다. 두 아이의 아버지고 그 아내는 혀가 나뉘게 사납고 무대뽀다. 어쩌면 좋아. 난 바보, 너무 어리석은 바보, 어이없는 실수를 한 거야. 아니, 인연이 안 집도 희댕이가 살았단가? 내 서방 붙어먹은 년을 호에 놔두고 내가 나가 살고? 연신은 맥없이 짐을 쌌다. 내가 선택하고 믿었던 사랑, 여기까지인가?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우리 하소담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순자님의 중편소설 연신의 노래 3번째 시간입니다. 연신은 요속 오빠를 마음에 묻은 채 죽은 아버지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만석 씨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연신의 어머니는 따로 만석 씨에게서 사내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딸 연신과의 관계가 애매해졌죠. 그러나 결국 연신의 어머니는 말 못하는 사랑아리가 병이 되어 죽고 마는데요. 부모의 아픈 죽음을 가슴에 묻은 연신과 그의 두 동생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소담의 낭독에 귀 기울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온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흐르는 이 물은 어제 흐르던 그 물이 아니네. 동현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웬만한 중농의 외동딸과 혼인했다. 사돈 내외는 아직 정정하고 활력이 있지만 도와줄 장정한 아들이 없어 늘 허전했던 집안이었다. 거기에 용모가 반듯하고 젊은 청년인데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서 대를 사이 삼아 가족으로 들이기에 부담이 없으니 됐고, 겨우 실업중학교만을 졸업했다는 짧은 학력이 걸렸지만 딸내미 분이도 싫지 않은 기색이어서 사돈댁에서는 좀 이른 듯 하지만 후다닥 혼사를 치러주었던 것이다. 연신은 우선 외로운 동생 동현에게 짝이 생기고 의지간이 생겨 안심이 되고 좋았다. 그래서 결혼 예물로 서돈중, 쌍가락지와 채단을 넉넉히 하고 사돈댁 선물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정현은 정상적으로 중학교와 읍내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 K법대로 진학했다. 진짜 촌놈에다 한미하기 어려운 집안에서 엄청난 발전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정현이는 어려서부터 가난의 쓴맛에 질려버렸는지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다. 이 길만이 자신의 살 길이란 듯 또한 그 뒤에는 누나 연신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어 가능하다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부에 달라붙어 서울의 인류 K대학에 진학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하루빨리 사법고시에 패스하겠다는 야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연신은 때때로 서울로 올라가 객지에서 외롭게 사는 동생을 찾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으로만 스스로를 타이르고 자위했다. 우리 삼남매 한 둥우리에서 한솥밥 먹고 살던 때는 지났다. 결국 제 갈 길 찾아 각기 떠다는 게 인생살이 아니가. 내 누나로서 그들이 행복하게 만족하게 사는 것만 보면 되는 기라. 네, 뭘 더 바라겠나. 연신이 낳은 딸 예나는 이제 5살이 되었다. 집안은 언제나 드나드는 손님으로 북적였고 연신은 자라나는 새 아이들의 어미로서 소임에 충실했다. 연신이 처음 이 집으로 혼인에 들어왔을 때 11살이었던 한영이는 16살이 되었고 소영이도 13살로 그새 둘 다 부쩍부쩍 장성하여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었다. 이들에게 연신은 지성으로 사랑과 정성을 쏟아 공을 들였건만 연신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녹록지 않았다. 어린아이들이 어찌 그리 행편을 자세히 알고 내게 맘먹겠노. 지 외할매가 쯧쯧거리며 하던 말을 야들이 들은 거지. 연신은 그렇게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게 얘들이 외갓집만 갔다 오면 더욱 셀쭉해지고 어기정을 부리는 것이다. 애들 외할머니는 올 봄부터는 아예 큰 도시 부산에 좋은 학교가 많이 몰려 있으니 아이들을 그곳으로 전학시키라고 성화를 부렸다. 만석 씨는 골머리를 앓다가 소영이는 아직 어려서 중학교나 졸업하면 생각해 보겠노라 하고 우선 한영이만 부산의 애들 외갓댁으로 보냈다. 한영이는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였기에 부산에 있는 제1고교로 진학시킨 것이다. 몇 달 만에 방학으로 집에 내려온 한영은 키가 크고 등판도 널찍한 게 부쩍 자라 의젓하게 보였다. 만석 씨도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잘난 모습이 기꺼워서 만면의 웃음이다. 한영이 많이 컸네. 길에서 보면 몰라보겠다 아이가. 어린 예나도 오빠가 반가워서 오빠야 하며 종종걸음으로 뛰어왔다. 잠깐 한영은 착잡한 눈길로 예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곤 도저히 내키지 않는 듯 살짝 고개를 가로흔든다. 만석 씨도 어이없고 놀란 듯 아들에게 퉁을 준다. 이놈아, 한번 안아주거라. 반갑다고 하는 거를. 연신은 천가지 만가지 생각과 감정이 한꺼번에 휘몰아치며 한영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하루를 쉬고 난 다음 날 한영이는 학교에서 여름방학 보충 수업을 해야 한다고 부산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워낙 학교 공부가 이들에게 지엄하니 천하의 만석 씨도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부산으로 보냈다. 그런데 2학기 개학한 지 한두 달쯤 지난 10월 어느 날 만석 씨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한영이가 살인미수로 경찰서에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놀라운 연락이었다. 보호자가 꼭 오셔야 합니다. 한영이는 부산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고교 연합 깡패 조직에 속해 있었다. 그들의 조직은 빡살이라는 명칭으로 학생들 사이에선 공포의 대명사라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품행이 바르고 학업 성적도 좋은 모범 학생이었다. 왜 내 놈이 이런 끔찍한 짓을? 만석 씨는 놀라고 화가 났다. 청을 넣어 경찰 구치실에 있는 아들 한영을 만난 만석 씨는 잘생겼지만 아직 어린 아들의 얼굴을 심란하게 바라보았다. 한영아, 내 엄마는 착한 여자였어. 하늘에서 내 꼴을 본다면 얼마나 슬프고 실망하시겠노. 무심코 첫 번째 나온 말이었다. 아버지, 엄마를 입에 담을 자격이나 있나요? 싸늘한 한영의 대답. 그 무슨 말이고? 내게 무슨 유감 있나?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리고 난 뒤부터 난 아버지를 떠나십니다. 그래, 난 이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이소. 만석 씨는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고 억장이 무너졌다. 아들아, 나는 너를 경찰에 선처해달라고 빌 생각은 전혀 없대.
내 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죄값을 다 받고 나오그래. 쓰느심을 지으며 한영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그곳을 나왔다. 만석 씨는 피해 학생을 찾아 병원에 들러 그 부모에게 깊이 사죄했다. 그리고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성심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충격과 실망, 낙담에 힘이 빠진 만석 씨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다. 연 씨는 그의 양복 쪼고리를 받아 장에 걸며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보았다. 한영이가 아주 빗나갔더군. 깡패 중에도 상깡패가 되었어. 그가 깊은 시름으로 탄식했다. 연 씨는 아무 대답이 없다. 당신은 그걸 애당초 눈치도 채지 못했나? 대강은 느끼고 있어 심더. 그런디 이제 겨우 부산 가서 몇 달 만인데 그런 대담한 짓을 벌 일이라는 걸 지인들 어찌 알았겠습니까? 연 씨는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만석 씨는 한영의 반항으로 비수 같은 눈소리가 서늘하게 다가오고 연신의 지극히 당연스럽고 합리적인 말에 불현듯 혼란스러워진다. 내 지은 죄가 많은가? 아들의 혼란스러운 사춘기 변화를 접하며 만석 씨는 여느 아버지보다 더 깊은 회의에 빠졌다. 급전 직하. 예나가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다. 연 씨는 사랑스러운 딸 예나의 머리를 빗어준다. 미리 준비해둔 모직 겨울 드레스와 짙은 핑크 코트를 입히고 어깨에 가죽 가방을 메어준다. 오른쪽 가슴에 이예나라는 이름표와 그 아래에 길게 늘어진 하얀 손수건, 영락없는 햇병아리 초딩이 된 것이다. 예나야, 이제 넌 의젓한 학생이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 학생이 돼야 하는 기라. 엄마, 알았다 카이. 이젠 좀 그만하거라. 재언니 소영이의 대바라진 말투 따라 예나도 말투가 고약하다. 그러나 새 옷 입고 학교에 간다는 설렘으로 반짝이는 눈과 벌름대는 콧구멍은 먼 초원을 향해 달리려는 어린 준마의 그 모습이다. 가스나가 나대기는 얌전히 좀 기다리거라. 엄에 옷 갈아입고 나올게니?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마을 금고에서 일하는 장주사이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사장님이 쓰러지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엄마, 어찌 그리 되셨습니까? 어느 병원 가셨어요? 우선 가까운 상록수 병원으로 가십니다. 한 20분쯤 됐을 거꾸로. 그걸 와 이제 알려주십니까? 연 씨는 소리를 빽 지르며 대답도 들을 새 없이 전화를 끊고 일하는 할매에게 예나를 부탁했다. 할머니, 예나를 학교에 데리고 가주이소. 그리고 곧바로 남편의 형인 시아주버님 댁에 전화를 했다. 동서가 전화를 받았다. 형님, 큰일 났어요. 예나 제 아범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답니다. 상록수 병원이라 합디더. 지는 지금 곧 가보구마요. 연신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만석 씨는 응급수술을 하고 있었다. 서너 시간을 기다리느라 피를 말리는 긴 수술이 끝나고 수술실을 나오는 만석 씨의 침상은 하얀 시트로 얼굴까지 모두 덮여 있었다. 주치의 김영식 박사는 연신과 형님 가족 앞에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왔을 때 이미 많은 피가 내 속에 차 있어 신속히 피줄을 차단하고 고여있는 피를 뽑아냈으나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만석 씨의 사망 원인은 다량의 뇌출혈이라는 것이다. 5일장으로 치른 만석 씨의 장례 기간 동안은 연신에게 시공이 아득히 멀어져간 무중력 우주공간 속이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아무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모든 감각은 마비되어 느낌이 없었다.
곡기도 입에 대지 않아 홀쭉하고 창백한 볼에 눈만 퀭하게 번쩍일 뿐이었다. 지엄에 내 숭늉을 진하게 끓였으니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할매의 권해도 말귀를 모르는 듯 멍한 시선만 보이는 연신이었다. 연신이 무중력 상태에서 맹놓고 있을 때 밖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아버지네가 있었다. 그는 만석 씨의 마을 금고를 차지하고 금융자산을 조사하여 명의를 바꾸고 그리고 상속인의 서열을 날조하여 많은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차지했다. 연신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안의 식량이나 당장의 살림 비용마저 텅 빈 상태였다. 만석 씨와 함께 산 이후로는 그가 항상 빈틈없이 만사를 배려해 주었으므로 연신은 일상 필요한 살림살이 비용이나 더구나 그의 재산 상태에 대해선 알 필요도 없었고 아는 바도 없었다. 당장에 살 길이 막막해진 연신은 생각도 못해 큰아주버님을 찾아갔다. 이제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얘나 아버지의 많은 재산은 다 어찌 되는 것입니까? 시아버지 대신 동서의 싸늘한 대답이 먼저 날라왔다. 아니 자네는 남편 보낸 게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재산부터 챙기는가? 하지만 시아버지는 성기침을 흠음하며 위로랍시고 건성건성 대답한다. 걱정 마시오. 재수씨, 내가 인역 살도록은 돌봐줄구마. 진정없이 헐뿐이 무뚝뚝한 대답이었다. 시아주버니가 내어준 몇 푼의 돈을 손에 쥐고 나오며 연신은 늦게나마 상황 판단이 어렴풋이 되었다. 연신은 서울서 사법고시 준비에 여념이 없는 동생 정연을 불러내렸다. 네, 배운 게 짧으니 어찌 알겠나. 네가 매형의 재산 일체와 그게 어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봐도고. 정연은 누이의 부탁에 두말 없이 내려와 남겨진 서류랑 대조하며 실물을 살폈다. 며칠 후 정연은 누이에게 말했다. 누나, 정말 무섭습니다. 마치 매형이 일에 떠날 줄 미리 알고 꾸며낸 일처럼 모두 치밀하게 처리되십니다. 다만 이 집만 남아있지만 이것도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매형과 누나의 가짜 인감 도장도 모두 완벽하더만요. 연신은 눈앞이 깜깜했다. 아주버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나와 예나가 살아갈 길은 마련해 주셔야지요. 연신은 다만 직선적인 항의 외에 방법을 몰랐다. 에이, 이보게. 자네를 내 동생 만석이가 엄청 싸고 돈이 어쩔 수 없었고마. 내는 자네를 우리 가족으로 인정한 일은 전혀 없었네. 자네 애미의 회개한 소문이 내 동상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는가? 자네 복은 여기까지인께 이제 보따리 싸게. 한영이와 소영이는 우리 사돈과 잘 타협하여 그 아들 사는데 지장 없이 한 자락 떼어줄 테니 그건 걱정 말더라고. 연신의 동아줄은 만석 씨이고 이제 그 동아줄은 쓰러져 갔는가. 동생 정현이가 하는 말이 지금 사귀고 있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가족은 미국에 살고 그 아가씨는 한국으로 우리말을 배우러 유학 왔다고 한다. 그녀가 학업을 마치면 그녀를 따라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망설이고 있다고 했다. 네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었드나? 누나, 여기 있어봤자 말짱 똥빠지다. 누가 우리를 옳게 봐줄까 말이다. 아직 그놈아들의 손길이 안 간 몇 댁이 땅이 있더라. 내 단대히 넘어가지 않게 손봐놨다. 이걸 잽싸게 팔아 거두면 우리 미국 가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연신에게 남은 건 소중한 딸 예나뿐. 연신이 욕심과 집착을 버린다면 그녀의 입지는 가볍다. 연신은 한밤중에 그것을 떠났다. 주위의 치욕스러운 말이나 멸시에 찬 눈총을 감당할 수 없어서였다. 예나에게 두툼한 겉옷을 입히고 큼직한 가방을 하나 든 채 가벼운 행장으로 야밤에 따숩던 둥지 만석 씨의 집을 떠난 것이다.
하도 분위기가 으스스하고 삼엄하여 슬픔과 탄식에 빠질 경황도 없었다. 칠. 연신의 봄. 예배 시간 몇 순서가 지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시작되기 전 비교적 길고 서사적인 장로님의 기도가 있다. 연신은 눈을 감고 침착하게 장로님의 기도 말씀에 귀 기울였다. 그때 탁 성경을 의자에 던지며 연이어 묵직한 신체가 털썩 주저앉는 무게의 파장, 그리고 연이어 들려오는 무거운 한숨소리. 도대체 누가 이렇게 분위기 안 맞게 불손한 태도로 하필 내 옆에 앉는단 말인가. 살짝 불쾌감이 들었지만 한편 뭔가 매우 불만이 많고 반항심이 목구멍까지 꽉 찬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더구나 이곳서 지극히 신봉하는 하나님께 말이다.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이제 연씨는 장로님의 기도 말씀이 귀에서 멀어지고 옆자리 인물에게 급관심이 쏠린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 살그머니 실눈을 뜨고 옆자리를 훔쳐보았다. 어머, 병기섭 선생님? 병기섭 선생은 연신이 다니는 야학에서 국어와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본래는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삼양동 산동네에 몰려 사는 저학력 계층에게 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공무 외에 남는 시간을 쪼개어 야학에 모이는 각종 사람들을 열심히 지도했다. 도시에 나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연씨는 학력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동생 정연도 미국으로 떠나기 전 누나 연신에게 간곡하게 충고했다. 누나, 공부해야 돼. 누나가 세상 물정 모르고 학력이 낮아. 매형 집에서도 야빼인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아. 야학이나 학원에 다니며 뒤떨어진 실력을 보충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고졸 자격증만 따면 대학에 갈 수 있어. 누나는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서 결심만 하면 성취할 수 있어. 삼양동 산동네는 무허가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주로 시골서 도해지로 나온 사람들이 처음 수월하게 자리 잡는 곳이다. 전세나 월세가 비교적 헐했고 없는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사는 만큼 악을 쓰고 싸우는 소리도 자주 있지만 서로 도와주고 기대는 인정도 훈훈한 곳이었다. 연씨는 이곳에 안방, 건너방, 손바닥만한 마당 건너 뜰 아랫방까지 갖춘 조그만 집을 구입했다. 비록 무허가 집이지만 연신이 딸 예나와 함께 살기에는 넉넉한 공간이다. 뜰 아랫방이 마음에 들었던 건 거기엔 방과 부엌이 딸려 있어 수입이 불확실한 연신이 월세로 놓아 생활비에 보태쓰기 위함이었다. 예나를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전학시키고 연신도 시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야학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다. 연신은 문맹은 아니어서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준비반으로 들어갔다. 1년이 지난 후 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준 이가 병기섭 선생이었다. 이 사람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왜 나를 찾아왔단 말인가? 연씨는 깨름직한 마음으로 눈을 내리깔고 아른 채 하지 않았다. 예배 시간이 끝난 후 교육관으로 이동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 곳에도 그는 따라왔다. 연씨는 시선을 돌려 그를 무시했다. 새침하게 대하는 연신에게 그는 말을 걸어오지 못했다. 성경 공부가 끝나고 어린이 예배실에 들러 예나를 찾았다. 예나는 간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재미나게 떠들고 있었다. 이제 10살이 되어가는 예나는 황새처럼 다리가 길쭉하고 살빛이 하얘 금방 눈에 띄었다. 예나야,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어? 엄마, 난 다행이야. 왜? 요셉은 형제들이 많아 질투와 시기를 받아 죽을 뻔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 예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잇는다.
내도 사실 한영이 오빠, 소영이 언니한테서 많이 맞았다. 아빠가 나만 예뻐한다고 소영 언니는 나를 마구 꼬집기도 했어. 예나는 심각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아, 그랬구나. 왜 그때 내게 말하지 않았어? 아빠한테 일렀으면 걔들 혼났을 텐데. 엄마, 언니 말이 맞잖아. 아빠가 나를 얼마나 귀했는지 언니 오빠들한테 미안했어. 그래서 그냥 맞았어. 기집애, 내가 몇 살이나 됐다고 어린 게 그런 생각까지 했니? 예나는 엄마 말에는 딴청을 하며 제 소리를 뱉는다. 아빠 보고 싶어. 고향 가면 아빠 거기 있지 않을까? 변 선생은 아직도 모녀의 뒤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 따라오고 있다. 집에 도착한 연씨는 예나에게 오렌지 주스를 한 잔 주며 책상 앞에 앉아 숙제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연씨는 다시 대문 밖으로 나가보았다. 역시 그는 거기 있었다. 좀 짜증스러운 마음이 났지만 꾹 누르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둘은 나란히 경사진 동네의 어깃길을 내려온다. 4월 정오가 한참 지난 한낮의 햇볕은 밝고 따사로우며 이 메마른 산동네에도 듬성듬성 봄꽃들이 피어있다. 문득 연씨는 옛날 자풀이 무성한 들판에서 소에게 먹일 꼴을 낫으로 썩썩 베어낼 때 강하게 풍기던 풀냄새를 맡았다. 생뚱맞게 이 냄새는 뭔가. 옆에 나란히 걷는 그 남자를 스치며 불어오는 바람결에서 그 냄새는 연신을 어린 시절 한때 싱싱하고 달콤한 환상으로 이끌었다. 이 냄새. 코를 흐문거리며 중얼대는 연신을 보며 변기섭은 셔츠를 펄려겨 슬쩍 냄새를 맡아보고 스익 웃는다. 이 오데콜론 냄새가 맘에 드나? 그리고 그참에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연신아, 고졸 검정고시 날짜 공고가 났어. 7월 말쯤인데 아직 3달이 남았으니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 말 하려고 널 찾아온 거야. 연신은 지나친 걱정으로 그를 경계했던 자신의 행동이 쑥스러워졌다. 믿어도 될까? 꺼려졌지만 시침을 떼고 관심 없다는 듯 심상하게 묻는다. 선생님, 제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틀림없이 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변 선생은 열렬하게 말했다. 연씨는 그의 과장된 어투에 피식 웃음이 터졌다. 그도 뒤늦게 씩 웃는다. 연씨는 다시 야하게 나갔다. 빈 교실에 책상 2개를 맞대어 서로 마주보며 수업할 수 있게 철저한 1대1 개인 수업 배열이다. 내 혼자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아도 됩니까? 그럼 나는 너를 꼭 합격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거 아니냐?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다분히 의도된 자부심으로 과장했다. 연씨는 마주 앉은 변 선생의 반팔 셔츠 아래로 뻗쳐나온 팔뚝에 시선이 갔다. 연필을 쥔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 검붉게 걸린 근육질 팔뚝에 힘살이 울긋불긋 꿈틀댄다. 역동적이고 강인한 그의 근육을 보며 연씨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쿵하며 온몸에 진동이 메아리처럼 퍼진다. 내가 어느 사람 앞에서 설레었던 적이 있었던가. 연신이 슬며시 웃는 걸 보며 변 선생이 자신의 검붉은 팔뚝을 쓱 훑으며 말한다. 요새 농활운동 때문에 매일 농촌에 들어가 영농개혁을 지도하고 있어. 비닐하우스 농법과 스프링쿨러 시설, 유기농의 필요성과 유기농 비료, 배양, 시비 방법 그런 걸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또 몸소 시범을 보이기도 하지. 농업도 이젠 첨단 산업형으로 바뀌고 있어. 연신의 심쿵은 아직 끝나지 않고 그를 가만히 바라본다. 자, 한눈 팔지 말고 어서 계속해야지.
연씨는 화끈거리는 얼굴을 숙여 이제까지 보던 교과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허무에 불, 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글쓴이와 제목, 분류, 주제어, 가로 속을 꼭꼭 채우며 연씨는 한숨을 폭 내쉰다. 대입자격 검정고시 결과로는 국어, 영어, 사회, 과학 모두 합격인데 수학이 60점에 미달되어 불합격이다. 변 선생은 이만큼도 잘했다고 칭찬이지만 연씨는 또 한 해 꿇어야 한다는 생각에 시무룩했다. 연씨나, 오늘 내가 특별히 맥주 한 잔 살 테니 잠깐 들렀다 갈까? 변 선생은 길가의 맥주집 간판을 보며 물었다. 아니요, 집에 예나가 혼자 있어요. 빨리 가봐야 해요. 틀림없이 연씨는 변 선생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상하게 그에게는 당연하다는 듯 별로 미안하지 않다. 그 또한 도도하고 경계하는 듯 거리를 두는 연신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 무심한 듯 하면서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배심인지 그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찬바람 나게 돌아서 걷던 연신이 문득 뒤돌아보았다.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를 보자 연신은 얼른 다시 뒤돌아 걷는다. 그도 천천히 연신의 뒤를 따라 걸었다. 그날 밤 연신의 몸은 뜨거웠다. 온몸의 신경이 올올이 곤두서 와일드캣처럼 새파랗게 눈을 뜨고 귀를 쫑긋 세워 사방을 유심히 살핀다. 유방이 긴장으로 단단해지고 유두는 꼿꼿하게 솟아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 격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낯선 곳에서 뜨거운 물이 고이고 있다. 연신은 타들어가는 듯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 속지마 내복바람으로 활짝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다. 싸하게 스치는 밤의 냉기도 그녀의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한 걸음에 대문께로 나가 문을 열었다. 철문에 매단 종이 파르르 떨며 맑은 새소리를 내지만 텅 빈 골목은 적막하다.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문을 닫으려는 순간 검은 뭉치 하나 담벽에서 튀어나와 보자기처럼 연신을 감싸 안았다. 기치처럼 무게감 없이 접근한 검은 뭉치의 힘은 연신의 육신을 부스러뜨릴 듯 강력하다. 코 속으로 스며드는 들풀의 비릿한 진액 냄새, 낯익은 냄새, 냄새 속 환상으로 연신은 몽롱하게 녹아든다. 내가 그 일을 마주 않았던가? 그이와 맨살을 비볐던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는 어디로 갔지? 내가 꿈을 꾼 걸까? 연신은 하체를 적신 뜨거운 물에 잠겨 모든 게 비현실적이다. 옆자리 예나는 곤하게 자고 있다. 꿈을 꾸는지 방긋방긋 웃기도 한다. 그래,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내가 꿈을 꾼 거야. 연신은 예나의 뺨에 입을 맞춘다. 예나도 잠결에 엄마를 꼭 끌어안았다. 예나야, 오늘 가구점에 가서 예나 예쁜 침대 사줄 테니 이젠 건넌방에서 공부도 하고 혼자 잠도 자고 너도 이제 큰 아가씨가 되었으니 말이야. 아, 엄마 좋아요. 내 친구 미네가 독방 쓴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나도 독방이 갖고 싶어요. 근데 엄마, 예나는 잠깐 망설이며 엄마를 본다. 이상한데 밤마다 아빠 오셔요? 연신은 어색하게 웃으며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얘네는 안 보고 그냥 나가세요. 나 아빠에게 할 말 많은데. 그는 매일 밤 찾아왔다. 문단속하고 불도 다 끄고 꿈속으로 잦아드는 시간. 그도 살그머니 연신의 품속으로 스며든다. 아무 말 없다. 다만 살의 감각만이 살아나 부딪히고 비벼대고 빨아들이는 그 시간. 머릿속 브레인은 동작을 멈추었다. 연신은 들풀 냄새 가득한 벌판을 뛰며 구르며 그의 냄새에 흠뻑 취했다. 연신아, 난 이런 날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아니, 몇 날 며칠이나 내 집 문 앞에서 밤을 새웠는지 너는 절대 모를 거다. 그는 연신의 길고 윤기 나는 머리칼을 움켜잡으며 흐느끼듯 말한다. 아직 관능의 달콤한 여운 속에서 나른한 연신이 졸린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낮에 한번 데이트해요. 점심 식사도 하고 영화도 봐요. 연신은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최신의 화사한 옷을 골랐다. 특별히 미정원에 들러 머리를 손질하고 잘 신지 않던 하이힐을 신고 핸드백도 갖춰들었다. 마주보는 거울 속에서 30살이 조금 넘은 연신은 이젠 시골때가 벗겨지고 보기 좋게 살집이 붙고 적당하게 균형 잡힌 몸매가 활짝 핀 모란이다. 그는 눈부신 듯 연신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음식 주문하셔야지요. 연신이 장난스레 웃으며 그의 팔을 가볍게 꼬집는다. 그는 찌릿한 감전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앞에선 웨이트리스를 쳐다보곤 메뉴판을 받는다. 오늘은 우리 특별한 쌍칼잡이 식사하자. 비프스테이크 2인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연신은 벅차게 용솟음 치는 행복감에 살그머니 가슴을 누른다. 그렇지만 이렇게 맘 놓고 좋아하라만 할 수 없지. 선생님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만나 뵙게 해주세요. 그는 화들짝 놀란다. 취한 듯 화사했던 얼굴에 짙은 구름이 낀다. 그래, 저희를 처음 봤을 때는 늘 저런 얼굴이었어. 요샌 좀 표정이 환해졌는데. 연신은 생각하며 이왕 말을 꺼낸 이상 망설이던 얘기도 쏟아낸다. 근데 저 아이 딸린 호럼 씨를 며느리로 받아주실까요? 그게 걱정이 돼요. 병기섭은 이마를 우두둑 꾸기며 눈을 아래로 깔았다. 이어서 투명한 유리잔 가득한 물을 부어 벌컥벌컥 마셨다. 한참 대답이 없다. 왜 승낙이 어렵겠어요? 말해봐요. 마침 아직도 철판 위에서 자글자글 끓고 있는 비프 스테이크가 왔다. 갓 구운 구수하고 말랑한 빵이 담긴 바구니와 버터, 잼, 그리고 수북하게 담긴 싱싱한 샐러드, 한 상이 잘 차려졌다. 연신아, 어서 먹자. 먹고 힘내고. 그는 눈을 찡긋했다. 연신은 살짝 눈을 흘기며 나이프와 포크를 양손으로 잡고 신중하게 비프 스테이크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연신아, 걱정 마. 부모님은 장성한 아들이 객지에서 하숙집 밥 먹고 사는 걸 몹시 걱정하셔. 널 데려가서 보이면 무척 좋아하실 거야. 우리 부모님은 아들 밥 잘해 먹이고 뒷바라지 잘해주면 그걸로 만족하실 거야. 네 음식 잘하나? 그럼요, 선생님. 서울 세련된 멋쟁이 음식은 못하지만 우리 고향 경상도 음식은 모두 잘해요. 주어탕, 육개장. 아, 내가 차려주는 밥 빨리 먹고 싶다. 연신은 그를 보았다. 손색 없이 잘생긴 얼굴이다. 강한 뼈를 유연하게 감싼 면도 자국이 파르스름한 턱선은 연신을 숨막히게 했다. 그는 부자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몇 년이나 친절하게 열심으로 공부를 지도해준 선생님. 아마 예나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줄 거야. 인물, 학식,
직업 출중하고 나이도 나랑 비슷하고 거기에 우리는 마그마 같은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어. 연씨는 결심하고 말했다. 선생님, 우리 집 뜰 아랫방이 비어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하숙하세요. 물론 하숙비는 톡톡히 내시고요. 뭐라카나? 내 집에 들어와 살랐고 내가 밥도 해준다고? 변기섭은 깜짝 놀라 얼결에 고향 사투리 발음이 그대로 튀어나온다. 직장까지 거리가 멀어서 출퇴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마을버스 타고 다녀도 되잖아요. 연씨는 저녁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밥상을 차려놓고 시계를 본다. 배고픈 예나를 위해선 따로 조그만 소반에 밥을 차려 먹였다. 엄마도 나하고 같이 먹자. 예나가 혼자 먹기 싫다고 투정이다. 난 선생님 오시면 먼저 드리고 먹을 거야. 엄마는 뭘 몰라. 예나는 미간에 힘을 주고 눈길을 바로 세워 엄마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그 선생님은 엉큼하단 말이야. 속이 꺼뭇하는 거야. 어머,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뭘 보고 하는 말이야? 그 사람은 솔직하지 못해. 단언하듯 소리를 빽 지른다. 예나는 서둘러 밥을 먹고 후다닥 제 방으로 들어갔다. 예나가 제법 컸다고 질투를 하나? 연씨는 쓰게 웃지만 한편 예나의 경고에도 신경이 쓰여 그 일을 객관화시켜서 꼼꼼히 점검했다. 그는 사소한 약속도 어긴 적이 없었다. 또 연신에게 대학 진학을 목표로 꾸준히 공부할 것을 권하며 수학 문제지도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만들어 지도해주고 있었다. 그의 짝이 되려면 대학은 나와야지 않겠나. 그나저나 어서 그이의 시부모님을 배워야 할 낀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구만. 조만간 그 문제를 좀 더 확실히 다짐해 두려 마음먹었다. 그날도 연씨는 식당 일을 일찍 끝내고 집에 오자 그의 방을 청소하고 때 묻은 옷들을 거두어 마당 수도가에서 빨래를 했다. 속옷은 애벌빤 다음 뽀얗게 삶아서 햇빛 쨍쨍한 빨랫줄에 널어놓으니 기분이 산뜻하고 흐뭇했다. 그때 철문에 달린 종이 땡그렁 울리며 사람 기척이 났다. 예나 왔니? 하며 나가서 문을 여니 아이를 업은 젊은 여인과 늑수구레한 두 여인이 서 있다. 자세히 보니 애엄마 뒤에 또 한 사내 아이가 엄마 치마에 얼굴을 묻고 수줍게 서 있다. 여기가 변기섭 씨 하숙하는 집이유? 늑수그레한 여인이 나서며 묻는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아직 문을 막은 채 묻고 있는 연신을 확 밀어제친 것은 젊은 애엄마였다. 엄니,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단께요. 제가 다 알고 있구만이라. 전현이 바로 애 아버지를 꼬신 여시란께요. 그 여자는 보란듯 부끄럼 타는 아이 손을 부여잡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저기로 번뜩이는 눈초리가 사방을 훑는다. 이윽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글아글 썼다. 등에 업은 아이까지 덩달아 세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저것 좀 보소. 제 서방맨치로 빨래가정 저렇게 해 노릇단께로. 아주 이것들이 살림을 차려 꿀떡같이 살고 있구만이라. 아이고 억울해라. 이 일을 어짤꼬. 벌써 그녀의 입 가장자리는 개거품이 허옇게 엉긴다. 일을 어쩌노. 기도 안 찬다. 이 보소. 남의 서방을 이리 가로채면 되는겨. 이 아들은 변선생 아들이란 말이시. 난 그 어매고 여긴 어맹기라. 정말 몰랐던겨? 늑수그레한 여인의 경황 없는 소개였다.
연씨는 하얗게 질려서 이들의 모습을 크게 뜬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시어매의 역성에 힘을 얻은 애엄마가 벌떡 일어서더니 다짜고짜 달려들어 연실의 머리채를 틀어지고 휘휘 흔들어댄다. 힘이 여간 센 게 아니다. 연신도 제법 한입하는 편이지만 지금은 너무 갑자기 당하는 사태에 속수무책이었다. 연신은 바늘 끝까지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우쭐 힘을 써 그 여자를 떼어 밀쳐낸다. 학교에서 돌아온 예나가 이 난장판을 날카롭게 쏘아보고 있는 것이다. 애를 업은 채 땅바닥에 주저앉았던 애엄마가 다시 벌떡 일어서며 내 이언놈들의 세간을 바삭바삭 뽀사버릴 기다 하며 후다닥 마루에 올라서 안방으로 향한다. 그때 어리지만 쇠소리 나게 쨍쨍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린다. 이봐요. 아저씨 방은 거기가 아니고 저 방이에요. 하고 예나가 뜰 아랫방을 가리켰다. 애엄마와 할머니는 흠칫 놀라고 기세가 한껏 누그러졌다. 그들이 아랫방으로 물러간 뒤 연씨는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이 사태를 정리해본다. 그이는 유부남이다. 두 아이의 아버지고 그 아내는 여간 아니게 사납고 무대뽀다. 예나는 아무 말 없이 뽀르통해서 제 방으로 들어가고 연씨는 무언가 생각난 듯 밖으로 나갔다. 동네 입구에 있는 전화부스로 가서 그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외근 나가고 자리에 없다고 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 말을 전화부스 창에 콩콩 박았다. 어쩌면 좋아. 난 바보, 너무 어리석은 바보, 어이없는 실수를 한 거야. 머리를 더 세게 박았다. 연신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반가운 목소리. 그러나 지금은 한없는 고뇌의 씨앗이 된 원망스런 그 목소리. 목덜미에서 등으로 찬바람이 소름 끼치며 지나갔다. 당신 뭐야? 나를 속인 거야? 뺑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는 연신에게 그가 난해한 얼굴로 가까이 다가왔다. 우린 이제 끝장이야. 나 어떻게 살아? 연신이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는 어리둥절 아직 상황 판단이 안 된 채 연신을 마주 껴안았다. 둘은 서로 죽도록 껴안았다. 사방은 투명한 유리 박스. 그러나 둘은 세상의 눈을 잊었다. 아니, 이것들이 여기서만 나엉키고 있단게? 내 이상 다 하고 나와보니 애시당초 이럴 줄 알았단게. 벼락끝이 울려 퍼지는 애엄마의 고함 소리. 그녀는 또 후다닥 달려와 새 갈고리 같은 손으로 다짜고짜 연신의 머리칼을 잡아 전화부스에서 끌어내 바닥으로 팽개치고는 사방으로 외쳤다. 동네 사람들 나와보더란께. 이 꼬랑지 12 달린 여신년이 남의 서방 꼬셔내어 살림을 차렸단께. 이 육실할 년 좀 보더라고. 그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연씨는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기섭은 망연자실 사색이 되어 보고만 있다. 근처 주민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큰 구경거리가 난 듯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병기섭은 한 박자 늦게 상황을 알아차리고 두 여자를 양손으로 질질 끌어 집으로 향했다. 아랫제 방에서는 큰 소동이 났다. 밤늦도록 애엄마의 폐악치는 소리, 노파의 울음 섞인 꾸지람과 하소연, 간간히 젖먹이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의 낮은, 아주 낮은 달래는 목소리, 자정이 넘으며 소음도 잦아든다. 조용해진다. 어떻게 달랬을까? 어쩌면 그 막무가내 아내를 품에 꼭 끌어안아 잠재웠을까? 상상만으로도 명치가 뻐근해지며 불꽃이 정수리까지 치솟아 뜨겁다.
이튿날 이른 아침 일어난 연씨는 밥과 국을 넉넉히 하고 예나를 학교에 일찍 보낸 뒤 그리고 아래채 낯선 가족에게도 아침상을 보냈다. 그이는 일찍 직장에 출근했는지 보이지 않는다. 밥을 다 먹은 후 애엄마가 빈상을 들고 와 연신의 부엌으로 들여놓는다. 잘 먹었단께, 아우. 일단은 순하게 말했지만 다음 단호하고 고집스럽게 말한다. 우리 아이들과 여기에 눌러 살기로 했단께. 남편을 객지로 보낸 후 언제나 맴이 괜찮았는디 결국에는 이 꼬라지 된 게 아닌가. 그러니 자네가 물러나세. 이 내용을 간밤에 의논한 게 아닌가. 연씨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다. 이봐요. 여기 내 집이에요. 당신네들이 나가 살아야지요. 아니, 2년이 안 집도 주댕이가 살았단가? 내 서방 붙어먹은 년을 어예 놔두고 내가 나가 살고? 네 못 믿어. 난 여기 살란다. 한 번 속지 2번 속나? 그 여자의 막된 언행은 거침이 없다. 연씨는 맥없이 짐을 쌌다. 당장에 입을 옷가지와 돈을 챙겼다. 예나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손을 잡고 집을 나왔다. 집은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미련도 없다. 내가 선택하고 믿었던 사랑, 여기까지인가? 네, 하소담의 낭독은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겨울바다부터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